나 혼자만 야근시키는 사장님, 그는 형부였다. 형부 이러면 안 돼요. 그 순간 형부는 내 귀에 속삭였다. 사장님이라고 불러.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았다. 형부의 손이 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고 나는 가만히 앉아 또 한 번 그 순간을 맞이했다. 나는 한지연 42살. 일남 삼녀 중 막내라는 이유로 언제나 철없는 막내 소리를 듣고 살아왔다. 결혼? 타이밍을 놓쳤고 지금은 마음도 없다. 주변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나는 나 혼자 살아갈 생각이다. 적어도 그렇게 믿어왔다. 고향은 부산.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어느 날 큰언니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꿨다. 지연아, 우리 회사 사람 구하는데 내가 와서 해볼래? 큰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형부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다. 서울살이 회사를 다니는 나, 그리고 언니네 집에서의 생활. 그 조합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졌던 건 아마 내 삶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다. 그렇게 나는 서울로 올라왔다. 형부와 큰언니, 그리고 조카들이 사는 집.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고 무엇보다 형부는 놀랄 만큼 다정했다. 지연아, 오늘 첫 출근이지? 긴장하지 마. 차로 데려다 줄게. 형부의 그 말 한마디가 낯선 도시에서의 두려움을 덜어주었다. 매일 아침 형부와 함께 출근하고 저녁엔 같이 퇴근했다. 누가 보면 부부라고 해도 믿을 만큼 자연스러웠다.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월급은 동기들보다 높았고 직급도 바로 대리. 처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것이 보장됐다. 나는 다짐했다. 이 기회에 돈을 모으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형부는 정말 따뜻하고 유쾌한 사람이었다. 일할 때는 카리스마가 넘쳤고 퇴근길엔 친구처럼 편했다. 나는 어느새 그 사람에게 기댄다는 게 당연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큰언니는 못마땅해 했다. 지연이는 내가 말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 일 좀 빡세게 굴려요, 여보. 형부는 그런 언니를 웃으며 다독였다. 아니야. 지연이는 잘하고 있어. 아직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그때는 몰랐다. 그 다정함이, 그 미소가 단순한 형부의 범주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걸. 서울에 올라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엔 낯설고 불안했지만 형부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형부의 고급 SUV가 조용히 집 앞을 나섰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회사까지의 거리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형부는 늘 유쾌했고 가벼운 농담으로 내 긴장을 풀어주었다. 지연아, 오늘도 예쁘네. 출근길에 봄꽃 하나 앉아 있는 줄. 그 말에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물론 형부는 말이 좀 많은 사람이다. 원래 다정한 성격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형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는 점점 그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졌고 회의 중에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묘하게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왜 이러지? 형부잖아. 내 언니의 남편이잖아.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은 속삭였다. 그건 단지 명칭일 뿐이야. 그는 나를 정말 잘 챙겨주는 사람이잖아. 한 번은 퇴근길에 비가 쏟아졌다. 형부는 차 안에서 내 머리 위로 자신의 자켓을 씌워주며 말했다. 젖으면 감기 걸려. 감기 걸리면 나 야근 혼자 해야 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다. 사소한 배려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부 고마워요. 그가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을 때 나는 그제야 스스로에게 솔직해졌다. 형부가 좋다. 그게 단순한 고마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는.
아직 나도 잘 모르겠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직원들 대부분이 칼퇴를 하고 사무실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도 노트북을 덮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형부가 조용히 내 책상 앞에 다가왔다. 지연아, 오늘 시간 괜찮으면 조금만 더 일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퇴근한다고 해도 형부와 함께 집으로 가야 하니 기다리는 김에 일하는 것도 괜찮았다. 형부는 나를 데리고 회의실 옆 작은 공간으로 들어갔다. 거긴 늘 비워진 공간이었고 간단한 정리나 문서 작성 같은 일을 자주 시키곤 했다. 이거 정리만 해두면 돼. 나는 옆 사무실에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 그렇게 나는 혼자 조용한 공간에서 일을 시작했다.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창밖은 어두워졌다. 조명이 켜진 사무실 안, 사람의 기척이 없는 그 정적이 묘하게 나를 긴장하게 했다. 그리고 문득 형부가 내 뒤로 다가왔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익숙한 말투로 말했다. 지쳤지? 조금 쉬어. 나는 고개를 돌렸고 형부는 내 의자 뒤에 앉아있던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그 손길이 처음엔 가볍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하게 형부는 자꾸만 나와 단둘이 남으려 했다. 야근은 늘 나 혼자만.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었다. 처제니까 같이 퇴근하니까 월급도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직원들조차 아무 말이 없었다. 다들 알고 있었다. 사장님과 처제니까 특별 대우겠지라고. 그리고 나 역시 어느 순간부터 형부의 그 배려가, 그 미소가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형부가 내 등 뒤에 다시 다가왔을 때 그 손길은 평소보다 더 오래, 더 천천히 내 어깨 위를 머물렀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뭔가가 변하고 있다. 그게 나인지 그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둘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되돌아가기엔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만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요즘 형부는 자주 내 자리로 왔다. 대부분은 일 얘기였지만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손짓은 무심한 듯 다정했다. 지연아, 여기 숫자 틀렸네. 집중 좀 해. 그러곤 내 머리 위를 가볍게 툭 쳤다. 그 손이 이마에 스치고 내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내렸다. 나는 웃어넘겼다. 형부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이상했다. 처음엔 장난 같았던 손길이 점점 더 자주, 더 은근하게 내 몸에 머물렀다. 복사기를 옮기다 뒤에서 받쳐주던 손, 컴퓨터 화면을 함께 보겠다며 바싹 다가와. 숨결이 귀에 닿을 듯한 거리. 그럴 때면 나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었다. 왜? 거부하면 어색해질까봐? 아니면 내 안에도 그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걸까? 야근을 하면 늘 나와 형부 단둘이었다. 회의실의 불은 꺼지고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책상 위를 밝혔던 밤들. 그날도 그랬다. 형부는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아, 넌 참 웃을 때 이쁘다. 나는 손에 쥔 펜을 멈췄다. 순간 눈을 마주쳤고 그 시선은 이전과는 달랐다. 형부답지 않게 너무 조용했고 너무 깊었다. 장난치지 마요. 왜 그러세요? 웃으며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평소처럼 웃었다. 장난이지. 우리 지연이 놀라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에 돌아오고 싶었다. 하지만 어김없이 형부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 안의 침묵 속에서 내 손등에 닿은 형부의 손가락이 느린 호흡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그건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신호였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더욱 두려웠다. 그 손길이 싫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그날 이후 야근은 내 일상이 되었다. 퇴근 무렵이면 형부는 조용히 내 자리로 와 말했다. 지연아,
오늘은 이것까지만 정리해 줄 수 있어? 다른 직원들이 짐을 싸고 나가도 나만 남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형부와 나는 가족이니까. 언니가 다니라고 권한 회사니까. 출퇴근도 함께 하니까.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심지어 언니조차. 쟤는 월급도 많이 받아가는데 일 빡세게 시켜 여보가 잘 굴려봐요. 언니의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무심한 믿음이 있었다.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우리 처제는 그런 애가 아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내 속에서는 자꾸만 이상한 감정들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엔 형부가 회의 도중 내 옆에 앉았다. 화면을 가리키던 손이 내 손등에 자연스럽게 닿았고 나는 순간 몸을 굳혔다. 그런데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또 어느 날은 퇴근길에 형부가 내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지연이는 진짜 착하다. 누가 널 데려가려나 몰라. 그 말이 묘하게 나를 간지럽혔다. 하지만 동시에 무섭게 만들었다.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까?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부터가 넘어선 걸까? 내가 불편해하는 내색을 하지 않으니까 형부는 그걸 허락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 모든 상황 자체가 이미 우리 둘 다 선을 넘기 위한 시간들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때는 몰랐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내 안에서도 형부의 눈빛에서도 무언가가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를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나만 야근이었다.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고 사무실의 불은 반쯤 꺼져 있었다. 노트북의 조명만이 책상 위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형부는 내 옆자리 회의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 무심한 듯 다정한 말투. 귀에 익숙해진 그 소리에 나는 괜히 마음이 놓이곤 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나는 팔을 뻗어 복사기 옆 파일을 집으려 몸을 약간 틀었다. 그 순간이었다. 툭! 뒤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나는 너무 놀라 숨을 멈췄고 몸이 순간 굳어버렸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형부였다. 조용한 목소리. 그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처제, 일은 잘하고 있어? 어려운 건 없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 놀랐고, 너무 당황했고, 무엇보다 나를 잡은 그의 손이 절대 실수처럼 닿은 손이 아니었다. 네, 형부. 아니, 사장님. 괜찮아요.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낯설 만큼 작고 떨렸다. 그러자 형부의 손이 그 허리에서 조금씩 위로 그리고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치마 끝자락을 스치고 속옷 위로 조심스레 손이 올라왔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어쩌면 움직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지연아, 이건 그냥 감정이야.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너도 알고 있잖아. 우리 그냥 가족만은 아니잖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형부는 나를 정면으로 보지 않았다. 속옷을 젖힌 손, 그 아래로 들어온 손가락. 나는 그 순간 울고 싶은 마음과 함께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를 도리어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강하게, 빠르게, 숨막히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나는 자리에 앉은 채 넋이 나가 있었다. 형부는 그저 자연스럽게 정리하며 말했다. 퇴근할까? 지연아.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겁게 고개만 끄덕이며 그와 함께 다시 조수석에 올랐다. 창밖엔 밤비가 내리고 있었고 내 손은 아직도 식지 않은 감촉에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말이 없어졌다. 형부는 늘 그렇듯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고 언니는 조카의 진로 문제 얘기며 장바구니 물가 얘기로 분주했다. 모두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지연아, 오늘도 야근이지? 형부 힘들게 하지 말고 일 열심히 해. 언니의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입안은 뭔가를 씹지도 않았는데 자꾸 썼다. 어제 내 몸을 덮친 형부의 손길. 무겁고 강했던 그 감촉이 아직도 선명한데 나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까? 회사에 도착해도 형부는 변함이 없었다. 지연아, 어제 고생했지? 오늘도 부탁해. 그 말은 마치 어젯밤 우리가 나눈 모든 일마저 업무의 연장선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부하지도 피하지도 못했다. 왜?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언니, 가족, 직원들, 다들 말할 것이다. 지연이가 뭘 오해했나 보지. 형부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처제가 오히려 좀 편하게 대했겠지. 그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조차도 확신이 없는데 그저 내가 싫지 않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더 괴롭혔다. 야근은 계속됐다. 형부는 더 이상 말로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감싸고 입술로 목덜미를 훑고 다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형부에게는 허락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마음은 매일 무너지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야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야근이 기다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내가 더 무서워진 건. 그리고 그날 밤 형부는 처음으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연아, 내가 널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거 너도 알고 있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대답이 없다는 것이 어떤 대답보다 더 큰 파문을 남긴다는 것. 그는 알고 있었을까? 오늘도 늦게 가자. 형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의식이었다.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내 안에 누군가가 이제 괜찮아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다. 모두가 퇴근한 저녁 사무실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깔려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는 내 눈은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흔들렸고 내 귀는 자꾸만 형부의 걸음소리를 쫓고 있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소리는 내 뒤에서 멈췄다. 지연아. 형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고 마치 그 어떤 잘못된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듯 평온했다. 그 손이 다시 내 어깨 위에 놓였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손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더니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익숙했다. 이제는 그다지 놀라지도 않았다. 힘들지? 내가 너 힘들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지연이니까. 그냥 널 보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움직여. 그 말이 처음엔 거짓말처럼 들렸지만 형부의 손끝이 조심스러웠다는 걸 기억한다. 강제로 끌어안던 날과는 달랐다. 이번엔 마치 내 반응을 기다리는 듯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이러면 안 돼요. 그 순간 형부는 내 귀에 속삭였다. 사장님이라고 불러.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았다. 형부의 손이 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고 나는 가만히 앉아 또 한 번 그 순간을 맞이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도 왜 내 가슴은 이렇게 쿵쿵 뛰는 걸까? 야근은 그렇게 끝났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고 형부는 라디오를 켜지도 않았다. 조수석 창문 너머로 스쳐가는 불빛들 속에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날 이후 형부의 태도는 더 과감해졌다. 지연아, 오늘은 나랑 외근 좀 같이 갈래? 형부는 평소처럼 웃으며 물었다. 평일 오후 특별한 일정도 없었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처음으로 사무실이 아닌 사무실 밖에서 단둘이 있는 날이었다.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외곽,
형부의 거래처 미팅을 끝낸 뒤 우리는 늦은 점심을 먹었다. 조용한 식당, 한켠에 떨어진 룸. 불편하진 않았다. 오히려 안정되고 익숙한 그런 분위기였다. 지연이는 참 듣는 말 예쁘게 한다. 그런데 말야, 그런 네가 다른 남자들한테는 너무 무방비야. 형부는 고개를 기울이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 입가에 묻은 밥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그의 손길이 순간 너무나 친밀했다. 형부, 그런 말은 좀. 사장님이라니까. 형부의 말투는 장난 같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지했다. 그날 이후였다. 형부는 더 이상 경계선 따윈 지키지 않았다. 퇴근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내 허리를 안았고 차 안에서 손을 잡았으며 내가 말없이 받아들이는 걸 확인하듯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행동했다. 야근이 없는 날도 형부는 나를 불렀다. 오늘은 그냥 나랑 와인 한잔 할래? 우리 집에 오늘 우리 둘뿐이야. 언니는 친정에 갔고 애들은 할머니 댁. 이유는 완벽했다. 상황도 흐름도 핑계도. 하지만 문제는 내 마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싫다고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래요, 조금만 마시면 되겠죠? 라는 말로 나는 또다시 그 사람의 차에 올랐다. 조용한 거실, 은은한 조명 아래 형부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지연아, 이젠 그냥 솔직해지자. 나만 이런 감정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내 손을 잡았고 내 무릎을 감쌌고 그대로 몸을 기울여 내 입술을 덮었다. 이번엔 놀라지도 않았다.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있었다. 무서웠다. 그가 아니라 이 상황에 적응해버린 나 자신이. 지연아,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줘. 형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잡았다. 집안은 조용했고 형부가 사는 이 공간이 언니의 집이라는 사실도 그 순간만큼은 지워진 듯 느껴졌다. 우리는 마주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마셨다.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고 나는 그 손을 떨쳐내지 않았다. 형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 말했다. 지연아, 넌 진짜 사람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 말은 아찔하고 잔인했다. 왜냐면 나 역시 더는 스스로를 형부의 처제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형부는 천천히 내 손끝을 입술에 가져갔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멈출 수 없다고. 그리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게 내 대답이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고 숨결이 섞이고 어깨를 타고 내려오는 손이 치마를 스치며 허벅지를 감쌌다. 침묵 속에서 숨이 엇갈렸고 소파에 천이 스치는 소리와 작은 신음 떨리는 손끝들이 공간을 천천히 적셔갔다. 지연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근데 널 안고 싶어. 오늘만은 그냥 네가 내 여자인 것처럼 느끼고 싶어. 그 말은 치명적이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옷깃을 잡아당겨 더 깊이 몸을 기대었다. 그날 밤 나는 형부의 처제가 아니라 한 남자의 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왔을 때 나는 여전히 형부의 품 안에 있었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끝났다. 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는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했다. 그의 집에서, 언니의 공간에서 나는 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돌아갈 수 없는 문을 넘어선 밤. 그리고 너무 조용한 아침.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형부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죠? 끝내 울며 뛰쳐나온 밤,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형부와 나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단둘이 야근을 하는 밤에도 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언보다 더 확실한 신호였다.
밤이면 밤마다 나는 형부의 차를 타고 어느 조용한 모텔이나 사무실의 휴게실 혹은 그 사람의 집으로 향했고 몸을 맡겼다. 사랑이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이끌리는 감정. 그게 다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니라 언니였다. 언니는 요즘 따라 유난히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지연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니? 형부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그런 핑계를 댔다. 그날 밤 형부와 나는 다시 단둘이 남았다. 언제나 그랬듯 야근이라는 이름 아래. 하지만 뭔가 달랐다. 형부는 점점 거칠어졌고 나는 더 이상 그 손길에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손이 내 치마를 거칠게 걷어올렸을 때 나는 처음으로 크게 소리쳤다. 형부, 그만해요. 제발이요. 이제 무서워요. 그는 멈췄지만 한참을 내 앞에 서서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가방을 챙겨들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깨가 젖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연아, 어디 갔다 왔어? 이 시간에 왜 젖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비보다 먼저 쏟아졌다. 그 순간 형부의 손보다 차가운 건 언니의 시선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형부의 눈을 피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형부 역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모든 걸 되돌리려 애쓰는 연기 속에 숨어 살았다. 하지만 무너진 관계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언니가 조용히 내 방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요즘 내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나는 그 말에 터져나올 뻔한 울음을 꾹 삼켰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테니까. 형부는 언니에게 너무나 좋은 남편이었다. 아이들의 아빠로도 모범적이었고 회사에선 신뢰받는 리더였다. 그런 사람을 형부가 나를 건드렸어요. 라는 말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 과연 내가 피해자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피하지 않았다. 스스로도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가장 깊은 곳에서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조용히 집을 나왔다. 가방 하나 작은 서랍에 숨겨두었던 통장 하나만 들고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오히려 그게 다행이었다. 울지 않아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아도 그저 바람에 얼굴이 식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나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미안해. 나 조금 멀리 다녀올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 말할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 얘기할게. 며칠 뒤 형부에게도 연락이 왔다. 지연아, 너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난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하지만 나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그건 이제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욕망, 침묵이라는 말 속에 감춰졌던 공범의 그림자. 내가 지켜야 했던 건 형부도 언니도 회사도 아니었다. 결국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걸 털어놓고 상처를 마주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이 기억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셨을까요?